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주제, 저는 이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자 앞으로 우리도 계속 고민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화학 비료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당연히 비료는 써왔죠. 퇴비를 쓰기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합성으로 만들어진 합성 질소 비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비료하면 뭐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흔히 있는 거고, 뭐 약간 요즘은 비료가 좀 안 좋은 거의 상징같이 느껴지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인 그 비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개발했었던 과학자, 공학자의 삶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부터 인공 비료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썼던 자연상의 퇴비라는 건 무슨 배설물이라든가 썩어가는 물질을 비료로 썼다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화학식까지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핵심적인 말씀하셨는데 퇴비라고 할 때는 보통 배설물을 이용하게 돼요. 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배설물 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순환하는 걸 말을 예. 하는 거죠. 사실 식물을 생각해 보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요라고 하면 땅에 뿌리를 박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합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과 햇빛이 있으면 자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닌 걸 알고 있죠. 광합성은 탄수화물을 합성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량을 얘기할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배웠었고요. 지방은 1g당 9kcal를 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이걸 딱 듣고 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식용유만 내가 한 컵씩만 마셔도 죽지 않고 사는 거냐? 탄수화물, 지방 안 먹어도 이게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궁금함을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포니 뭐니 이런 것까지는 배우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열량은 그런 거지만 실제로 몸을 구성하는 예. 수많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음. 식물도 마찬가지로 필수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이걸 알게 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인류의 역사를 보면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 농경의 역사가 있지만 식물이 어떤 영양소가 필수다라는 게 밝혀진 거는 1850년 정도 돼서야 이게 밝혀지게 됐고요. 예. 경험적으로는 알았죠. 예. 뭘 넣으면 잘 자라더라라고 하는 거. 예. 하지만 생각해 보면 원소들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진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렇게 알려진 게 얼마 안 됐는데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좀 알만한 것은 다른 분야랑 엮여서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또 여기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1840년대 농예화학의 아버지인 리비히가 네. 간단합니다. 비료의 필수 성분이 뭐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 질소다. 질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질소인 칼륨 이것이 비료의 3요소라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질소라고 하는 것이 공기가 다 질소 아닙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과자를 사면 난 질소를 샀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공기 중에 많은 게 질소인데도 불구하고 생물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똑같은 질소인데 왜 그런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루미늄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표면에 네. 많아요. 예. 그런데 보통은 산화되어 있는 형태로 있잖아요. 네. 이걸 분리를 해서 분해를 해야지만 순수한 알루미늄 금속이 돼야지만 우리가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네. 그렇기 알루미늄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는 알루미늄보다 양이 훨씬 적은데도 환원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분해하기가 쉬운 철을 먼저 사용한 거고 그거보다 먼저 비싸지만 구리를 쓴 거고 네. 그거보다 먼저 그냥 순수한 금속을 얻을 수 있는 금을 쓴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얻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알루미늄 자체가 순수한 금속으로 금보다 먼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금속이 알루미늄일 수도 있었겠네요. 굉장히 많으니까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질소는 우리 대기 중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70% 가까이 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면 생물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질소가 이렇게 대기 중에 기체로 있거나 아니면 몸에서 쉽게 빨아들일 수 없는 형태로 있어서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기체로 있는 것을 쪼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공기 중에 이렇게 70%, 78%,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못 써? 그만큼 쓰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기 중에 약 5분의 4가 80% 정도가 질소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질소가 순수한 형태로 있을 때 원자 둘이 모여서 손이요, 세 쌍이에요. 세 쌍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물체 두 개를 붙일 겁니다. 근데 접착제를 콕 하고 한 번만 짜서 발라야 돼요. 그때 한 군데에 콕 해서 붙이면 한 군데에서 붙겠죠. 네. 이런 형태가 결합이 된 거라고 한다면 예. 질소는요, 세 군데 점을 콕콕콕 찍어서 거기서 결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삼중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 굉장히 단단해요. 웬만해선 끊어지지가 않고 이 두 원자가 서로 너무 친합니다. 그래서 N 둘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물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를 갈라놔야 돼요. 예. 너희들만 놀면 안 돼라고 갈라놔야 되는데 이 세 쌍의 팔로 단단하게 결합한 이 질소를 갈라서 다른 원소를 붙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서 언제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번개가 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번개 칠 때요? 네, 당연히 번개는 전기 지직하면서 이렇게 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에너지와 온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근방에서 우리가 번개가 치면 오존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향기가 오존의 냄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산화질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소 고정 박테리아입니다. 네. 이름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로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사는데 이 박테리아는 신기하게 질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서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오히려 지력이 높아진다. 네. 밭이 비옥해진다. 예. 쉴 때는 콩을 기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범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식물이 흡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콩만 재배하면 땅의 지력이 높아진다. 이런 거는 오랫동안 시행착오 끝에 얻은 성찰 덕분에 우리가 알았던 내용인데, 그런데 자연상에 있는 그 수많은 물질 중에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식물에다가 넣어주면, 반강제적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 이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원소에 대한 이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화학이 발전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 배지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네. 일부러 결핍을 시켜보는 거예요. N이 아. 부족한 상태로 잘 자라나 S가 부족한 상태로 잘 자라나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예. 굉장히 대량이 필요하네. 그리고 예를 들면 식물의 사체를 태웁니다. 아. 태운 것들을 잘 봤더니 이 안에 N이 얼마나 있네, P가 얼마나 있네 이걸 보면서 얼마 정도의 원소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어찌 보면 퇴비를 줬더니 식물이 잘 자랐는데 그 퇴비의 성분이 뭘까 봤더니 질소가 많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요소 하나를 결핍시켰더니만 의외로 생장률이 떨어지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질소 비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면 그걸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예. 이제 말 그대로 N2를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뭔가 화합물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걸 합니다만 천천히 소량으로 하는 거죠. 예. 이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해요. 대량 생산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네. 산업적으로 해버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다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질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잘 못 자라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1800년대입니다. 네. 이런 작물들의 생산량을 만약에 질소만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정말 한계를 넘어서 쑥 하고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질소 비료라고는 들어봤죠. 그렇죠. 질소 비료만 생각해요. 질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인류의 염원이 사실 뭐냐면요. 순식간에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질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비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인류의 염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 중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개간을 하고
아무리 논밭이 늘어나도 질소 비료가 항상 모자릅니다. 질소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식량 생산량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걸 극복했었던 계기가 있는데 신대륙입니다. 신대륙은 질소가 많이 함유된 땅이 많았나 보죠. 맞습니다. 그 신대륙에서 전해진 일단 첫 번째로는 옥수수, 감자 같은 구황 작물들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식량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돼요. 예. 근데 이게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아니 인구가 늘어났어요. 네. 근데 구황 작물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어떡하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부양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당시에 오히려 교수님께서 더 많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학 분야의 그 명저인 멜서스의 인구론이 1798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용이 이런 거죠. 식량 같은 인구 부양에 필요한 자원들은 인류가 발달하면서 조금씩 늘어나서 산술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한다. 근데 인구는 1명, 2명, 4명, 8명, 16명 이렇게 2배씩, 3배씩 이렇게 기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식량 생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인구는 순식간에 그걸 따라잡을 거다. 그래서 식량 부족을 만들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구 증가를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금은 풍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인류는 덫에 빠진다. 그래서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주장 과정에서 조금 지금 보면 좀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뭐 좋은 의미로 했는지 나쁜 의미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도 당연히 엄청난 비판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사실 멜서스 같은 과학자들이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어떤 당대의 사회 문제가 계속 진화되면 어떤 상황까지 도래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회 문제가 당면한 엄청난 문제들이 있지만 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워낙 슬기롭고 이전의 방법론과 전혀 다른 방법론을 찾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저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우스꽝스러운 결론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구론도 그렇게 된 거죠 결국.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지금 상태 그대로 갈 때를 상정하는데 맞아요. 그대로 갈 리가 없으니까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네, 같고요.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또 제가 친분 있는 많은 학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한 걸로. 네, 제가 한 걸로 하겠습니다. 딱 그 비슷한 시기에 신대륙의 예. 페루에서 구아노라고 하는 묘한 광석이 발견이 됐어요. 아 이거 뭔지 알죠. 그쵸? 박쥐의 그 배설물. 맞습니다. 이 구아노가 이제 퇴적되어 있었던 새나 박쥐의 똥들이 이제 모여서 배설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안에 질소와 인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가서 갈아가지고 모래에다가 섞어버리면 그냥 비료가 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이런 주장했을 때 무시를 당했다가 방송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1850년대에 네. 식물이 어떤 원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아노가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또 비 비료로 쓰이기도 하고 화약으로도 쓰일 수가 있게 돼요. 화약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루는 일단 부자가 돼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이 아타카마 사막 같은 데서 발견된 이 구아노를 누가 가져가냐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석유 같은 일종의 전략 자원인 셈인 거죠. 그렇네요. 어찌 보면 석유 어떻게 보면 채광권 얻으려고 전쟁하는 것처럼 당시는 박쥐의 배설물이 금만큼 비싼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비료라든가 또 화약에도 쓰였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을 서로 갖겠다. 전쟁까지 일어났겠는데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대륙의 무역은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나라가 독점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구아노가 당연히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질소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누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세계 인구가 6억 명이었는데 예. 19세기 중반이 돼서 12억 명이 됐어요. 두배 100년 만에 증가했네요. 2배가 됐어요. 예. 그럼 식량 생산량이 2배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멜소스가 옳았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과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시작하냐면 질소와 산소, 수소를 그냥 직접 인위적으로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뭔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시작하는데 예. 당시의 화학 지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질소가 더 안정적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더 불안정한 질산염이나 불안정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한 게 왜 불안정하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걸
해결했었던 천재 과학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리츠 하버가 나타난 겁니다. 네. 이 하버는 독일의 유대인 과학자인데요. 이 화학자이기도 하고 이 하버가 1909년에 하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수소와 질소를 가지고 직접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걸 공업적으로 어떻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가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 카를 보슈가 이걸 발명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방식을 하버 보슈라고 하는데 보슈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구 브랜드 보슈 있죠. 네. 이분이 친척입니다. 오. 만든 분의 설립자의 친척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촉매가 있는 상태에서 수소랑 질소를 그냥 집어넣고 압력을 막 높입니다. 네. 그러면서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암모니아가 알아서 만들어져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온도를 높여야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예. 완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온도를 높이면 암모니아가 안 만들어집니다.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 상태가 된 거예요. 뭔가 이건 좀 바꿔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촉매를 바꾸고 최적의 공정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생성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만들어지냐면요. 수소질소를 집어넣으면 적당히 한 15% 정도만 만들어져요. 더 높이려면 느리고요. 예. 더 비율을 낮추게 되면 빨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15% 정도 만들어졌으면 네. 그것을 식혀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온도를 높이면 또 만들어지고 한 15% 되면 또 빼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일단 암모니아가 되면요. 이걸로 질산 만드는 건 쉽고요. 예. 질산을 만들게 되면 그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 있죠.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나이트로글리세린, 뭐 TNT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을 통해 서 화약과 예. 폭약과 이런 질소 비료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던 세기의 발견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세계 발견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이 과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고 단단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온도 압력이었네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데. 네. 그게 좀 맞습니다. 사실 정확하고 이제 예. 와서 보면은 이거 정도는 왠지 그 당시에 살 수 있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싶은 생각이 예. 드는데 당시에 막 알려졌었던 물리화학적 지식이 있어요. 뭐 평형에 관한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막 발견된 것을 융합해서 사용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당연히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번개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크 방전을 해갖고 방전하면 만들어질까라는 연구도 했었는데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온 고압 상황에서 화염으로 만들려고 해보기도 하고 이 모든 시도 끝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만들어낸 건데요. 어찌됐든 프리츠 하버가 1918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결국 이 질소비로 만드는 노하우를 발명했어요. 맞습니다. 암모니아 합성이 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노벨상을 받게 된 건 1919년에 이제 상을 받게 되고 20년에 강연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질소와 수소가 자발적으로 암모니아를 형성하는 게 당시의 화학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런 의견이 폭넓게 지지를 받았다. 예. 그런데 이런 편견 때문에 실제 공정에서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당시 업계의 편견과 싸우는 게 더 힘들었다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천천히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 그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버의 이런 질소를 추출하는 개발법이 발명되고 나서 네. 질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니 네. 이제 바로 뭐 효과적으로 사용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미 구한호뿐만 아니라 석탄 채굴하는 과정에서 질산염이 나오고 그걸 부산물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건 언젠가 한계가 있어. 예.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기에 있는 질소로부터 합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해지니까 네. 순식간에 멜서스의 트랩, 이 멜서스
마우스 트랩은 구시대의 이론이 돼버린 거고요.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식량 생산량이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세계 인구가 20억 명이었거든요. 네. 74년에는 40억 명, 99년에는 60억 명, 2011년에는 70억 명, 그리고 지금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80억 명이 넘었어요. 네.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으로 그때 74억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질소비료 없이 재래식의 방식이라면 예. 38억 명만 먹고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 질소비료 덕분에 35억의 인구를 더 추가로 부양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개발된 방식을 공기로 빵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질소 비료가 많은 인구를 부양할 정도로 급속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까지 내려온 그런 대표적인 보편 기술이 됐을 것 같은데 가끔 제가 북한 관련한 뉴스 보면 위에서는 비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뭐 기아에 허덕인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질소 비료 만드는 게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뭐 아니요, 왜 그런 지금은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네. 공정을 가지고 이제 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뭐 지금 200기압에 500에서 600도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네. 자체가 사실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비료에 합성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소와 질소를 좀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에서 비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비용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아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질소 비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질소 비료를 요즘 왜 환경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우려하는 건가요? 사실 질소 비료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산물도 문제가 되고요. 네. 질소 때문에 그러니까 질소 비료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탄소의 양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금의 인구가 생존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지금 이 합성된 질소 비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질소 비료를 이 통계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얼마나 과잉으로 사용했는가, 예. 그리고 1인당 혹은 GDP당 이 질소 비료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양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한 질소 비료는 얼마나 되는가들의 통계들이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딱 적정한 양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소 비료의 사용량조차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는 네. 지금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같이 네.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지금 이 질소 비료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퇴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방향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아직 개발 중에 있고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계속 뭐 2010년 이후로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예. 질소 비료가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하게 있고 또 좀 실험적이긴 합니다만 GMO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번에도 다뤘었고 다시 한번 예, 다룰 예.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뿌리혹 박테리아 같은 이게 질소 고정할 수 있는 생물의 어떤 DNA를 작물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작물이 그냥 알아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화학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질소 비료 만드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쓰일 거냐 하면 네. 당연히 엄청나게 쓰이잖아요. 네.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꽤 높은 비율로 한 5% 가까이 되는 에너지가 엄청나네. 그렇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인류의 지금 절반이 질소 비료로 먹고 사는 겁니다.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도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너무나 많은 비료를 쓰는 것은 또 환경의 문제, 어떤 기후 변화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공유되는 거.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만 쓸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질소 비료를 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많아지는 이유들이 제가 그중에 하나 떠오른 게 질소 비료 같은 거 만드는 공장 근처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독성 가스 같은 거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근절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를 먹여 살린 발명품이었지만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발명품이 된 질소 비료의 탄생과 경제적 가치 오늘 또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